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2주 동안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번호가 2000번대 혹은 6000번대로 걸려오는 전화 오면 여러분이 꼭 좀 받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청취율 조사 전화일 텐데요. 여러분 받아주셔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4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시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 얘기는 그래도 조금 좀 부담이 들어요. 이게 정치 얘기하다가 네.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거 찾고 난 다음에 정신이 없어서 말도 헛나오고 막 이래요. 예. 근데 뭐 여기는 그럴 일이 없을 테니까. 네네네. 예. 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서 상당히 금융당국, 대통령실까지 굉장히 좀 나서가지고 강경하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네. 일단 뭐 채권단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어요. 지금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부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나서서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제 출연하고 이제 SBS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구안을 제출을 했는데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이 1,549억 원이었거든요. 이거를 태영건설한테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입금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살은 깎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또 깎아서 해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굉장히 남의 높았고. 살만 깎는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죠. 남의 살만 깎느냐. 이게 1번 타자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제 앞으로 2번, 3번 타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1번 타자부터 제대로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스텝이 꼬인다면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다행히 이제 태영건설에서 자구안을 뭐 지금 나오고 있고 SBS TY 홀딩스죠. SBS를 가지고 있는 이제 지분 담보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워크아웃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워크아웃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명분이 필요했는데 태영건설에서 그래도 다행히 오늘 또 전향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워크아웃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인만 소장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2번, 3번 계속 나올 수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이게 지금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네네. PF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설명. 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은행은 그냥 빌려주지 않죠. 담보를 잡죠. 담보를 잡죠. 근저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건이죠. 근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건설사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겠죠. 땅을 살 때 이제 땅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브릿지론으로 먼저 대출을 빌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PF로 넘어가게 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건설회사 본사나 회장님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담보로 잡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잘 되면 성공하는 거고요.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금융권에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하다 싶은 PF 대출을 많이 하냐면 그동안 분양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땅 짓고 헤엄치기. 금리는 굉장히 높게 받으면서 사업은 분양만 하면 그냥 완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사업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PF 대출이 굉장히 활성화됐고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서울 수도권 시장을 보면 한 7년 정도 호황을 이뤘거든요. 분양만 하면 그냥 완판이 되기 때문에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하죠. 거의 땅 짓고 헤엄을 쳤는데 2022년에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거의 해일 수준으로 파도가 왔는데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김인만 소장님이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땅 짓고 쳐보셨어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물속에서. 그렇죠. 네. 물속에서 땅 짓고 헤엄을 네. 치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네네. 이 PF 대출이 지금 현재 규모가 이 전체로 따져도 좀 상당한 타형만 따지면 9조 원이 맞습니까? 전체적인 채무가 9조 원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발 채무라고 하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3조 2천억 정도. 3조. 2천억 전체 정도. 채무가 9조고 그렇죠. 좀 위험성이 있는 채무가 3조 2천억인데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134조 원 정도가 부동산 PF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금융시장이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134조 중에서 최악의 경우 모든 게 문제가 된다면 70%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잠깐만요. 거고요. PF의 70%가 네.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고정기하 여신인가요? 네네. 그걸로 잡힌다 이거죠. 그렇죠. 최악의 경우는 그렇고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이게 문제는 태형건설 하나의 문제예요. 전체적인 분양 시장도 좋고요. 예. 다 좋은데 태형건설이 어떤 경영을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면 3조에서 마무리가 되고 뭐 정부 입장에서 3조 원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사실은 태형건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태형건설은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결국에는 고금리하고 분양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면은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거겠네요. 해결이 되는 거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금리. 지금 PF 대출 금리가 10% 정도 되거든요. 한 작년 초만 하더라도 한 5% 수준이었는데 1년 만에 10%까지 늘어나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건설회사들은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1년 만에 10%까지 2배가 늘어나니까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분양이라도 사업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안 됩니다. 미분양 지금 좀 줄어들어도 5만 8천호가 남아 있고요. 근데 서울은 아니 뭐 그렇게 지금 많지 지방이 문제입니다. 지방이 문제. 네, 미분양이 87% 정도가 지금 지방에 묶여 있는데 태형건설이 뭐 서울 쪽에서만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져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좋아집니다. 분양 시장이 좋아지고 미분양도 잘 팔리고요. 분양가를 올려서도 잘 팔리는 분위기면 괜찮겠는데 지금 주택시장 분위기가 추석 지나고 2023년 이제 작년이 됐죠. 작년 추석 지나고 사실 또 꺾여버렸거든요. 지금 서서히 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겠고요.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정부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정부나 한국은행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분양 시장을 갑자기 좋게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컨트롤 안 되는 문제에서 지금 PF 문제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을 막아는 줘야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면 건설회사 부도로 그치지 않고요. 결국에는 금융회사들이 금융시장에서 PF 프로젝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이 안 되면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프로젝트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땡처리라고 하거든요. 땅을 브릿지론을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안 되면 그 땅을 30에서 50% 할인을 해서 팔아야 됩니다. 브릿지론이 뭐예요? 이제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예. PF로 가는 그 다리를 브릿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땅을 대출 받아서 사야겠죠. 건설회사들이 자기 돈으로 땅을 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땅을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서 사고요. 여기서 시행사, 시공사가 나눠지는데 시행사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건물주들. 예. 내가 땅을 사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고요. 시공사, 태형건설 같은 시공사들은 아하. 공사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공사는 건설사가 시행까지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따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자 시행사에서 땅을 담보로 빌리는데 은행에서 시행사만 믿고 해주진 않습니다. 시행사들이 대부분 좀 열악하기 때문에 못 믿겠고 시공사들한테 담보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니들 믿고 하는 거지 시행사 믿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공사, 공사라는 시공사들은 담보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 건설사들이 이렇게 담보 제공해 준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실이나 뭐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인구 감소 지역, 예,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면은 네. 1가구 2주택으로 안 쳐준다. 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좀 뭐 미분양 아까 지방이 대부분 미분양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좀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걸 나와 있는 그 여쭤봤습니다. 내용 보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는 지역들, 수요층이 많은 지역은 다 빠졌고요. 그냥 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읍면 군 지역인데 그 지역들은 아파트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농가 주택들 있죠.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되겠죠.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살면서 빈집 하나 더 사. 우리 세금 너희들 중과세 하지 않을게라는 신호지 이걸 미분양 소진으로 보시면 좀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이왕 말 나온 김에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집값 올라요 떨어져요? 2024년 올해요. 예.
집값 오를 것 같으면 지금 PF 문제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죠. 지금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서 2021년 7년 동안 올랐죠. 쉽게 예. 생각하면 7년 동안 2배가 올랐는데 일종의 주기설이 있어요? 주기설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인 게 네. 7년 동안 2배가 올랐는데 2022년에 잠깐 조정이 됐습니다. 좀 조정되다가 작년 상반기에 반등을 했죠. 우리가 마라톤으로 따지면 42.195를 뛰고요. 잠시 숨 고르고 있는데 다시 뛰어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선수가 뛸 수 있겠습니까? 7년이 올랐으면 3, 4년은 쉬어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고요. 과거도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버블이 남아있거든요. 2020년, 2021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버블이죠. 이 버블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방법. 우리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최근에 저도 점심 먹으러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맞아요. 엄청 올랐어요. 밥 먹는 거. 몇 년 전에 5천 원 하던 순대국밥이 이제 9천 원, 10,000원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고분양가 버블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해결이 되는데 이제 2년 됐거든요. 2022년, 2023년 2년 가지고 버블이 제거될 만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렇다면 가격이라도 많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1차 하락이라고 하죠.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문제가 됐을 때 2022년 12월 그때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이 됐다가 작년 다시 또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크게 조정된 부분도 없다.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으나 아직은 버블이 많이 남아 있고요. 결국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데 지금 건설사들이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그 시간을 견디질 못한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태형건설만 하더라도 한 달에 그 이자만 한 1,000억, 1,200억 정도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건설사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PF가 이게 뭐 태형건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기업 건설사들도 PF 대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한 8조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롯데건설은 5조 정도인데 5조 이자만 하더라도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대기업들은 그렇죠. 어떻게든 좀 버틸 수가 있는데 대기업이 아닌 전문 건설사들은 사실은 한 달 한 달이 지금 악몽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6개월 버텨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사실은 버텨보는데 6개월, 1년 지나서 과연 해결이 될까? 금리 얼마 떨어질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뭐 3번이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려야 뭐 그거는 올해 말이나 뭐 돼야지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미국이 3차례 내려도 한국은행은 과연 또 언제 몇 번을 내릴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미국이 3번 내려도 한국은행은 잘해야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격차가 이미 너무 그렇죠. 크니까요. 2%포인트 벌어져 있고요.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은행이 아니라 건설회사들은 금리 내릴 것까지 기다리면 3년 정도를 버텨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앞으로 3년. 3년이 돼야 이제 저금리까지 내려오더라도 예. 근데 3년 지금 못 버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0한 6, 7년까지 버텨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미분양이라도 빨리 소진이 되고 분양 시장이 좋아져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분양 받으면 빨리 분양 받아야 돼. 많은 수요자들이 분양을 받고 싶어서 막 분양 완판 행진이 벌어져야 되는데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옥석 가리기. 가격이 확실히 저렴하거나 입지가 굉장히 좋고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위주로만 들어가거든요. 최근 뭐 뉴홈, 사전청약 같은 곳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만 들어가지 시장의 수요자들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니야 나 지금은 안 더 들어갈래. 기다리면 더 떨어질 거야 더 이거죠. 떨어질 것 같죠. 그래서 올라가는 집을 분양받고 싶지 내려가는 집을 분양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은 지금 냉정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PF 문제 때문에 건설사들이 흔들리게 되고 이 흔들린 게 이제 금융권에 또 이게 그렇죠. 전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정부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죠. 건설회사 그냥 한 개, 두 개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건설 경기가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는 거고요. 자, 건설회사들이 이제 부도 처리가 되거나 워크아웃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결국에는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로 가게 되는데 1금융권들은 이제 PF가 아닌 다른 대출들을 많이 해줬고요. 우리가 PF 대출은 증권사들, 보험사들, 제2 뭐 금융권이죠.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많이 해줬는데 지금 증권사들이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주식 투자한 돈이 또 흘러 부동산 시장으로 지금 발목이 들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만은 막아야겠다. 우리 둔촌주공
문제됐을 때 이제 1년 정도 전이죠. 그때 왜 규제를 빨리 풀어줬냐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 둔촌주공 구하기 건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잘못 단추가 맞춰지게 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결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불똥이 튀기 때문에 정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죠. 금융시장 우리 내수 경기인데 지금 그게 좀 사실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도 괜찮다라고는 하고 태형건설만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태형건설만의 문제로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다른 건설사들도 다 땅 짓고 헤엄치기 했거든요. 2020년, 2021년에 특히 땅 짓고 헤엄치기 다 했는데 우리 파도가 쳤는데 태형건설만 문제가 되고 다른 건설사들은 쉽게 빠져나왔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태형건설 문제는 어떻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면 좀 어떻게 풀리기는 풀릴 거라고 보세요? 이게 풀린다라기보다는 워크아웃을 거잖아요. 우리 워크아웃이라는 게 이제 회생 가능한 기업을 좀 살려주는 거죠. 채무 연장해주고 부채 탕감해주고 이자 좀 깎아주고 뭐 출자 전환하고 대신 너희들 구조조정 좀 해 살려줄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돈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든 부양을 해서 살려주는 건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건설사들이 있고요. 분양받은 분들이 있으면 한 명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건설회사나 시행사들도 받아주거든요. 근데 여러 명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못 받아줍니다. 그러면 태형건설도 한 개의 문제라면 금융권에서 어떻게든 워크아웃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이게 제2, 제3, 제4로 벌어지게 되면 금융권도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태형건설만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제가 볼 때는 뭐 워크아웃이라든지 금융적인 지원도 있겠으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미분양이거든요. 지금 작년 아까 집값 하락세가 2026년 7년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질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미분양은 그때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어질 수도 있죠. 예. 지금 미분양이 한 5만 8천 호 정도 남아 있는데요. 과거에 비하면 뭐 매우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라는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 2012년, 11년도 어려웠을 때는 10만 호가 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보다 집값이 올랐고요. 금액 자체가 비싸졌기 때문에 PF 금액은 그때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훨씬 더 많아졌죠.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단순히 미분양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면 정부는 뭘 해야 되냐면 고금리 내릴 수는 없죠. 분양시장 갑자기 살릴 수는 없죠. 해야 되는 부분이 지방 미분양입니다. 지금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건설사들 자구 노력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분양가 할인을 해야 되고요. 지자체들은 그 취득세 감면, 정부는 양도세 감면. 은행들도 사실은 은행 책임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PF 대출 2020년, 2021년 땅 짓고 헤엄치기 할 때 은행들도 쉽게 돈을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은행 책임도 있어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중도금 대출이자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좀 선행해서 나온다면 지방 미분양을 좀 소진시켜주면 건설사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분양이 되더라도 분양가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전쟁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 원자재 값 올라가지고 막 이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이 미분양을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대출이 된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으니까 일단 건설사들은 먼저 자구 노력을 해야 되고요. 뭐 이익은 다 반납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분양가 할인해야 됩니다. 상승 압력이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인건비도 오르죠. 건축 자재비도 오르죠. 땅값도 오르죠.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데 지금 돈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분양 주택이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하는 지금은 거죠. 이제 생존이 된 거죠. 생존인데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지금 뭐 얼마 마진을 남기겠다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은 과감하게 지금 분양가 할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부나 지자체들, 은행들, 금융당국들도 좀 지원을 해준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오고 세금 혜택을 받고 대출 이자를 감면해 준다면 내 집 마련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가격 경쟁력, 모든 경쟁력이 확실하다면 미분양 소진에 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건설회사들은 자구 노력을 먼저 좀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왜냐하면 뭐 이 집값 동향은 전 국민의 관심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26년, 27년 하여간 몇 년 좀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관망세가 이어진다는 건 그만큼 적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매매 같은 것들이 그게 좀 하여간
이게 부동산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정치만 뭐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